매일 드나드는 화장실에 폐에 암을 유발하는 독약 같은 물질이 있다면 믿기 어려우시겠죠? 무심코 지나쳤던 화장실 속에 이것들이 때로는 건강에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 화장실에서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화장실 위생에 관해서는 우리가 흔하게 잘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의외로 전혀 모르고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흔하게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변기 뚜껑을 닫지 않고 물을 내리면 변기 속 세균들이 화장실 천장까지 솟구치며 사방에 튄다는 건데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에어로졸 형태로 퍼지면서 그 속에는 대장균과 노로바이러스 등 다양한 병원균이 들어있어 우리 건강을 위협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작은 감염에도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지금부터는 대부분 잘 모르고 있는 화장실에서 꼭 조심해야 하는 5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일주일에 2번씩 알찬 건강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변기 속 분홍 얼룩입니다. 욕실에서는 매일 머리를 감고 샤워를 하면서 물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조금만 흐르다 보면 욕조나 욕실 바닥, 그리고 변기에 분홍색 물질이 껴있곤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보는 검정색 곰팡이와 다르게 색깔도 분홍색이라 이게 물때인지 세제나 화장품 찌꺼기인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청소를 하더라도 금방 다시 생기는 이 분홍색 물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라티아 마르세센스라는 박테리아인데요. 2013년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세라티아 마르세센스는 기회감염성 병원균 중 하나로 밝혀졌는데요. 말 그대로 평소 건강한 사람에게는 해를 입히지 않지만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에게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감염시키는 박테리아 중 하나인데요. 이 박테리아는 아시다시피 습한 환경에서 잘 번식합니다. 그래서 물이 많이 닿는 샤워기, 세면대, 변기, 화장실 바닥에 주로 많이 생기고요. 세균이 번식할수록 분홍색 계열의 막이 형성되며 우리가 흔히 아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건강이 약해지신 분들이 이 병원균에 잘못 노출되면 호흡기 감염, 요로 감염, 폐렴, 결막염, 심하면 폐혈증까지 유발하여 아주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이 병원균이 여러 항생제의 내성을 가지고 있어서 까딱 잘못하면 폐혈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실에서 분홍색 막을 보시면 신경 써서 청소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 병원균은 닦으면 육안상으로는 아주 쉽게 제거가 되는 것 같지만 습한 환경이 되면 금방 막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솔로만 문질러서 없애기보다는 지금부터 알려드릴 2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청소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먼저 락스와 물을 1:10 비율로 섞어서 오염된 부위에 뿌린 후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솔로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락스를 사용할 때는 절대 뜨거운 물을 쓰시면 안 되고 환기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식초를 활용하셔도 되는데요. 식초 원액 또는 식초와 약간의 물을 희석시켜 뿌린 후 1시간 정도 기다렸다 청소해 주시면 됩니다. 청소 후에는 욕실의 물기와 습기를 충분히 제거하고 잘 말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2번째로는 샴푸통입니다. 대부분의 샴푸나 바디워시는 눌러서 쓰는 펌프형이 많은데요. 이게 거의 다 쓰다 보면 깔때기가 맨 아래까지 닿지 않아서 아무리 짜도 잘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물을 넣고 흔들어서 써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 샴푸에 보존제가 있기 때문에 물을 넣어서 1-2번 정도 쓰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물을 섞으면 보존제가 희석되고 시간이 지나며 오랜 기간 사용하게 되면 녹농균이 번식할 수 있는데요. 녹농균은 심각한 질환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귀에 들어가면 외이도염을 유발하고 피부의 발진과 가려움, 그리고 모낭염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과 위생을 챙기기 위해서는 평소에 남은 샴푸를 아낀다고 하는 습관은 되도록 버리시는 게 좋겠죠? 잠깐 꿀팁으로 알려드리자면 위생비닐 1장만 있으면 마지막 남은 샴푸를 버리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위생비닐을 샴푸 뚜껑에 막은 후 고무줄로 잘 묶은 후에 비닐에 칼집을 아주 조금만 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샴푸를 뒤집어 놓고 짜서 쓰시면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쓰실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샤워기입니다. 잦은 샤워로 인해서 폐 질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관리되지 않은 샤워기로 자주 샤워를 했을 때인데요. 그 원인은 바로 샤워기 헤드에 증식하는 비결핵 항산균 때문입니다. 이 균은 물과 토양 같은 자연 환경에 서식하는 일반적인 균인데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온수 샤워를 하게 되면 뜨겁게 뿜어 나오는 증기를 통해 이 균이 퍼지게 되는데요. 이때 폐를 통해 균이 들어오면서 질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에게는 면역력이 높기 때문에 균이 들어오더라도 문제가 없지만 폐에 기저질환이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지신 분들에게는 발병 위험이 높은데요. 만약 비결핵 항산균에 감염되더라도 처음에는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며 기침, 가래, 객혈, 그리고 몸에 열이 나면서 피로감과 식은땀,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일부 환자는 병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다가 1, 2년 이내에 폐가 망가져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성 폐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라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비결핵 항산균은 물에 흔히 들어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물의 정수 처리 과정에서 염소 소독을 하지만 이 균은 염소로 살균되지 않을 정도로 생명력이 끈질깁니다. 그래서 만성 폐질환 환자들은 온수 샤워를 할 때 수증기를 통해서 흡입할 수 있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셔야 하고 이 균이 쌓이기 좋은 샤워 헤드 관리를 꼭 잘 해주셔야 합니다. 샤워기 헤드를 줄과 분리해서 식초와 물을 1:1 비율로 섞어서 담가 하루 동안 세척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주기적인 세척뿐만 아니라 샤워기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주기로 교체를 하는 게 차라리 바람직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기적으로 화장실 청소를 하고 계셨지만 물줄기 나오는 구멍을 관리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잘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는 바로 칫솔입니다. 여러분, 변기와 칫솔 속 세균을 비교해 보면 어디에 세균이 더 많을까요? 당연히 대소변을 누는 변기에 세균이 더 많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충격적이게도 정답은 칫솔입니다. 대한예방치과학회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칫솔모 1제곱밀리미터당 평균 약 500만 마리의 세균이 검출됐다고 하는데요. 사람 입에는 약 700종 이상의 세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치를 하면 이 세균들이 칫솔에도 자연스럽게 묻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세균들이 묻어있는 칫솔을 잘못 관리하면 이렇게 세균들이 우수수 번식하게 됩니다. 보통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기 때문에 양치를 하고서 세면대 앞에 칫솔을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세균들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관하시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바람이 잘 통하는 창가, 햇볕이 드는 곳에 칫솔을 따로 보관하시는 게 좋은데요. 또 칫솔 살균기를 써서 매번 살균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살균기는 돈을 들여 사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기도 하는데요. 집에서 칫솔을 소독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자레인지를 활용하는 건데요. 칫솔을 완전히 건조시킨 후 전자레인지에 약 1분간 돌리면 칫솔 살균이 됩니다. 전자레인지 성능에 따라 플라스틱 변형이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 30초 먼저 돌려보고 그 다음 30초를 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칫솔의 플라스틱은 몸에 닿는 플라스틱이다 보니 내열성 플라스틱인데요.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려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금물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소금물을 끓여서 식힌 후에 칫솔을 약 2분에서 3분간 담가주면 됩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칫솔을 소독하시고 3개월마다 칫솔을 교체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많은 치과 의사들이 칫솔 교체 주기를 3에서 4개월로 권장하는데요. 위생의 문제도 있지만 칫솔모는 소모품이다 보니 쓸수록 낡아서 양치를 해도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위생뿐만 아니라 치아 건강 관리를 위해서라도 꼭 유념해 주세요. 다섯 번째는 바로 락스입니다. 여러분, 욕실 청소하실 때 시중에 나온 여러 세정제를 이용하실 텐데요. 사실 락스를 물에 희석해서 사용하는 것이 청소할 때 가장 살균 소독 효과도 좋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그런데 이 락스를 잘못 사용하면 몸에 정말 치명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락스는 강알칼리성 물질이라 피부나 눈,
점막에 직접 닿게 되면 건강을 해치는 독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용도에 따라 물에 희석해서 사용하는데요. 사용할 때 꼭 지켜야 하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락스는 절대 손으로 직접 만지시면 안 되는데요. 피부에 화학적 화상을 일으켜서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고무장갑을 필수적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찬물에만 섞어야 하는데요. 청소를 하실 때 뜨거운 물로 청소를 해야 때가 더 잘 벗겨지는 기분이 있으시죠? 이것 때문에 락스를 뜨거운 물과 섞으면 오히려 인체에 치명적인 염소가스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락스는 꼭 찬물로 쓰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분무기에 넣어 사용하시면 안 되는데요. 희석된 락스를 분무기에 넣어서 사용하면 청소할 때 정말 편리할 것 같지만 사실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분무기로 락스가 뿌려지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고운 입자가 공중에 퍼지게 되면서 호흡기를 통해 폐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락스를 폐로 흡입하게 되면 호흡기를 자극함과 동시에 손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분무기에 넣어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로는 환기인데요. 밀폐된 공간에서 락스를 사용하시면 마찬가지로 피부, 점막, 호흡기를 자극하기 때문에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락스 냄새가 맡을만 하다는 생각으로 별 생각 없이 오랜 시간 밀폐된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시기도 하는데요. 앞으로는 절대 환기를 잘 시키며 락스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음식은 몸에 좋은 걸로 잘 챙겨 드시는데 일부 주방용품 때문에 정작 건강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매일 사용하는 주방용품들 중에 꼭 신경 써서 사용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건강을 해치는 주방용품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고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건강에 해롭지 않은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을 해치는 주방용품 첫 번째는 바로 나무 식기류입니다. 집에 나무로 된 도마, 주걱, 수저 세트, 튀김용 젓가락 하나쯤은 있으시죠? 나무라고 하면 친환경적인 이미지가 강해서 아무래도 거부감이 덜한데요. 그런데 이런 나무 식기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나무 틈 사이에 세균이 왕창 번식하게 됩니다. 나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틈이 많은데요. 설거지를 한 후에 육안으로 보면 깨끗하게 보이지만 사실 그 틈 사이에 제거되지 않는 이물질이 아주 많습니다. 2020년 홍콩대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나무 목재의 표면에 미세한 구멍이나 틈이 있어 박테리아가 쉽게 침투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최근 홍콩 매체에서는 2013년 중국에서 나무젓가락을 교체하지 않고 장기간 사용하던 일가족 4명이 암에 걸려 숨졌다는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 일가족의 사망 원인을 주방에서 사용하던 나무젓가락과 도마 등의 조리도구로 꼽았는데요. 그럼 나무 주방기구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바로 여기에는 1급 발암물질인 아플라톡신이 발견되었고 전문가들은 이 물질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실제 미국 FDA 자료에 따르면 아플라톡신뿐만 아니라 캄필로박터균과 같은 식중독 원인균이 관리가 잘 되지 않는 나무 도마의 틈 사이에서 길게는 며칠까지 생존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 독성학회장은 젓가락 미세 구조를 살펴보면 여러 틈이 있고 유기물이다 보니 제대로 세척하지 않으면 아플라톡신이 번식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세척과 건조를 잘 하면 아플라톡신의 번식 위험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무 식기류는 어떻게 세척하는 게 좋을까요? 나무 식기는 주방 세제로 세척하기보다는 미지근한 물에 베이킹소다를 풀어서 부드러운 스펀지로 씻어내는 게 좋은데요. 그런 다음 물에 식초를 조금 풀어 씻어낸 후 물로 여러 번 헹궈내면 됩니다. 이때 뜨거운 물을 사용해버리면 나무의 틈이 더 벌어지기 때문에 꼭 미지근한 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스테인리스 주방기구가 아닌 이상 나무 식기류는 마모되는 식기류라는 걸 꼭 잊지 않으셔야 하는데요. 잘 세척하며 쓰시더라도 주기적으로 새 제품으로 교체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건강을 해치는 주방용품 두 번째는 바로 수세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 있는 수세미가 새 걸로 바꾼 지 일주일이 넘어간다면 이 내용 잘 들으셔야 합니다.
매일 식사 후에 나오는 설거지 때문에 하루도 빠짐없이 쓰는 게 바로 수세미인데요. 매일 쓰다 보니 대부분 물기를 머금고 축축하게 주방을 지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관리하지 않는 수세미에는 세균이 아주 드글드글한데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식중독 등을 일으키는 황색 포도상구균이 가장 많은 가정도구 2위로 수세미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독일 푸르트방겐 대학의 한 연구팀이 14개 가정에서 수세미를 수거하고 그 속에 얼마나 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요. 바로 대장균부터 살모넬라균, 비브리오, 헬리코박터 등, 그러니까 흔히 질병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박테리아들이 주로 발견되었습니다. 우리가 대장균 이야기하면 화장실 변기를 주로 이야기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수세미를 들이밀면 변기와 비교도 못할 것 같습니다. 독일 연구팀이 수세미의 세균수를 측정해 보니까 1세제곱센티미터, 즉 새끼손톱 정도의 크기에서 나온 세균수가 무려 250억 마리에서 540억 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저렇게 세균 가득한 수세미로 설거지를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죠. 수세미에 이렇게 많은 세균이 있어서 수세미 살균법에 대해 많은 정보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수세미를 주방세제로 세척을 하면 99.64%의 균이 제거되고 물과 베이킹소다, 식초는 99.76%, 락스이석액은 99.99%, 마지막으로 전자레인지와 열탕소독은 100% 살균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밝혀졌는데요. 그런데 독일 연구팀에 따르면 실험에서 수거한 수세미들 중에 정기적으로 살균하는 수세미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살균을 했다고 세균이 현저히 적은 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살균 소독하지 않았던 더러운 수세미보다 오히려 질병에 관련된 세균이 많을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번 완벽하게 살균을 하지 않는 이상 세균 때문에 위험한 건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꼼꼼히 살균 세척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보다는 매주 한 번씩 수세미를 꼭 새 것으로 쓰시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다이소나 동네 마트 보시면 수세미가 3개에 1,000원, 비싸면 2,000원 정도 합니다. 수세미 자주 바꿔야지 하고 수세미 사다 놓으시고 지금 한 개만 쭉 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남은 수세미가 서랍에 분명 있으실 겁니다. 우리 집 주방 위생을 위해서 앞으로 매주 일요일 저녁에는 새 수세미로 설거지 하시는 건 어떠세요? 수세미를 고르실 때 한 가지 꿀팁이 있습니다. 수세미도 세균이 덜 생기는 수세미가 있는데요. 그물망처럼 되어 있는 수세미가 그나마 세균 오염에 덜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건조가 빨라서 세균 번식이 상대적으로 적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스펀지형 수세미는 두꺼운 편이라 물기를 최대한 짠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남아있는 물기가 있을 수 있어 세균 오염에 취약한데요. 그러니까 용도별로 여러 수세미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면 되도록 그물망 수세미가 좋고, 평소에 설거지를 다 끝내고 세제로 오롯이 수세미를 한번 헹궈서 잘 말리고 매주 일요일 저녁 설거지 하실 때는 꼭 새 걸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건강을 해치는 주방용품 세 번째는 바로 플라스틱 용기입니다.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거나 음식을 데울 때 전자레인지 쓰시는 분들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데우면 몸에 안 좋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이것만 지켜주면 걱정 없이 전자레인지를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플라스틱 제품에 기재된 숫자만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우선 기억하기 쉽게 유명한 요구르트 광고 이 오 아시죠? 아니면 등산 갈 때 챙겨 먹는 오이를 생각하고 숫자 2와 5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2번은 바로 HDPE 고밀도 폴리에틸렌이라는 성분인데요. 70에서 100도씨의 높은 내열 온도를 지니고 있어서 전자레인지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2번 플라스틱은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 무독성 플라스틱이라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사용하는 장난감부터 젖병까지 안전과 관련된 대부분의 플라스틱 용기에 쓰입니다. 또 5번은 PP인 폴리프로필렌 성분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21에서 165도씨의 내열 온도를 지니고 있어서 고온에서 사용해도 쉽게 변형이 되지 않아서
가장 안전한 플라스틱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5번 플라스틱은 내열성이 좋은 특성 덕분에 의료 장비부터 의료 부품, 반찬통, 주방도구 등에 많이 쓰입니다. 자, 그렇다면 2번과 5번 이외의 플라스틱들은 어떨까요? 1번부터 7번까지 플라스틱들은 각각 용도에 맞게 다양한 제품에 쓰이는데요. 하지만 2번, 5번이 아니라면 열에 취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잘못했다가는 비스페놀 A라는 환경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이 비스페놀 A는 아주 조금만 노출되더라도 우리 몸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데요.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비스페놀 A에 많이 노출된 사람일수록 심혈관 질환, 당뇨병, 간 기능 이상 등 여러 건강 문제가 생긴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BPA 프리, 즉 비스페놀 A가 없는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플라스틱 용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반찬통으로 구매하실 때 될 수 있으면 BPA 프리 표시를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드시잖아요. 아마 대부분의 음식점에서는 2번과 5번 플라스틱 포장 용기를 사용할 겁니다. 하지만 간혹 원가 절감이나 안전 불감증으로 내열 플라스틱 용기를 이용하지 않는 식당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숫자 2와 5를 확인해 보시고 숫자가 없다면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하다는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릴 때 주의하셔야 하는 게 또 있는데요. 바로 컵라면입니다. 요즘에는 전자레인지에서 조리할 수 있는 컵라면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마치 끓인 라면처럼 먹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컵라면 중에서도 전자레인지 사용이 불가한 용기는 절대 전자레인지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스티로폼처럼 보이는 컵라면 용기는 폴리스티렌이라는 재질인데요. 식약처에서 컵라면을 먹는 조건과 동일하게 100도씨의 뜨거운 물을 붓고 약 30분간 기다리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몸에 해로운 휘발성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 폴리스티렌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사용했을 때 용기의 변형이 일어나며 몸에 해로운 물질이 용출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제품 포장 용기에 안내된 대로 꼭 따라주시는 게 좋겠죠. 건강을 해치는 주방용품 네 번째는 바로 오래된 프라이팬입니다. 집에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 하나쯤 있으시죠? 온전하게 요리하실 때는 좋은 프라이팬 쓰시고 긁힐 만한 요리나 막 쓰는 용도로 벗겨진 프라이팬을 가끔 사용하실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을 쓰시면 벗겨진 코팅제를 먹게 돼서 몸에 안 좋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코팅제가 아닌 알루미늄 때문에 안 좋은 건데요. 식약처에서 코팅 프라이팬 표면을 철수 세미로 벗겨내서 중금속 등 몸에 안 좋은 물질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 결과 의외로 납, 카드뮴, 비소 같은 중금속은 코팅이 벗겨지는 처음에만 미량 나왔고 그 이후에는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루미늄 검출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이 알루미늄 섭취량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프랑스 국립보건의학연구소에서 알루미늄과 알츠하이머 같은 노인성 치매의 연관성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는데요. 연구 결과 알루미늄 섭취량이 많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에 걸릴 위험이 2.26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연구진은 알루미늄을 하루에 1mg 이상 매일 섭취하면 치매의 전 단계인 인지능력 장애가 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일상에서 알루미늄을 섭취하는 다른 경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알루미늄 호일이 있는데요. 고기나 생선을 구울 때 알루미늄 호일을 깔고 쓰셨던 경험 있으시죠? 건강 문제가 대두되면서 예전보다는 많이 안 쓰게 되었지만 아직도 안전불감증으로 요리할 때 알루미늄 호일을 많이 쓰곤 합니다. 이 호일은 고열과 산성에 취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알루미늄이 음식으로 용출되어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고 이게 우리 몸에 누적되어 아까 말씀드린 치매 그리고 골다공증 같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막 쓰는 용도로 코팅 벗겨진 프라이팬 남겨두신 우리 부모님들은 건강을 위해 과감하게 버리시고 코팅이 벗겨지지 않은 프라이팬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건강을 해치는 주방용품 5번째는 바로 멜라민 수지 주방용품입니다. 집안에 있는 식기구 중에 매끈하고 단단한 표면, 그리고 도자기와 비슷한 촉감의 그릇이 있으신가요? 그릇뿐만 아니라 주걱과 국자도 멜라민 수지로 만들어진 것들이 많은데요. 이 멜라민 수지 주방용품은 멜라민과 포름알데하이드를 중합해서 만든 열경화성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중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재질이라 열을 직접적으로 받는 식기류에 많이 쓰이는데요. 그런데 식약처에서 이 멜라민 식기를 사용할 때 꼭 주의해야 하는 점 3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용 온도를 지키는 것인데요. 멜라민 주방용품은 내열 온도가 110에서 120도 이하에서 사용한 경우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열 온도가 높다고 하여 고온으로 가열하거나 고온에 기름진 음식을 담거나 식초 같은 산성 음식을 반복적으로 담아서 그릇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금이 가거나 균열이 생길 경우 멜라민과 포름알데하이드가 용출될 수 있어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전자레인지 사용을 하시면 안 되는데요. 멜라민 수지는 전자레인지의 고주파에 의해서 가열되면 파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혹시 갈색으로 변하고 식기가 갈라진 것들을 종종 식당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열 때문에 변형된 모습들입니다. 식당에서 혹시 이런 식기가 앞에 있다면 다른 식기로 바꿔달라 하신 후 식사하세요. 세 번째로 자외선 소독기에서 오랫동안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자외선이 강한 환경에서는 멜라민 용기가 변색되거나 균열이 생길 수 있는데요. 따라서 가급적 자외선 소독 시 3시간 이내로 짧게 하시는 게 좋고, 변색이 된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알찬 건강 정보를 꾸준히 시청할 수 있습니다.